미국의 유명 대학병원. 환자분. 일단 잘못 드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장 쪽에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와 젊은 여성 환자가 심각한 분위기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일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의사와 면담을 진행하던 젊은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미국 여성은 생뚱맞게도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미국 여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도 대도시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적한 시골 동네인 버몬트주에서 사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온갖 인프라가 존재하는 화려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의 한적한 시골인 버몬트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에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저에게 찾아온 끔찍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받았던 도움과 은혜에 대한 작디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당연하게도 드라마나 영화, 음악과 같은 것들로만 접했을 뿐이죠. 그것들은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지금의 미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었으니까요. 제가 과거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에서 살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과 약간의 허영심 때문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무래도 대형 병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소 편하게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잭슨빌이라는 가난한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보다 샌프란시스코에 산다고 말하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허영심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지만 지희라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저에게 있어서는 직접 낳은 친자식과도 같은 그런 아이죠.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는데 저에게 오게 된 것을 하늘의 운명으로 여기며 충분한 의무감과 사랑으로 딸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몰라보게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 문득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지희가 성인이 되고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며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생각만으로도 정말이지 행복감에 겨워 뭐라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의 그 꿈들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치부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딸 지희는 평상시에도 무언가 손에 집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가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장난감들을 사주어서 놀게 하곤 했죠. 그런데 한날은 저도 너무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하고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할 물건을 바닥에 두어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말았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것은 아이에게 별다른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조금은 해가 되었죠. 바닥에 두었던 것은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 성분이었는데요. 그것을 딸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먹으려고 놓아둔 수프에다가 부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제가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피곤해서 제 입맛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식사 후 속이 타는 듯한 증상에 뭔가 이상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아세톤 병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길로 화장실로 가서 1차적으로 구토를 통해 속을 비워내긴 했는데 그런데도 속이 진정되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뚱맞게도 그 병원에서 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세톤을 드셨다고요? 다행스럽게도 위장 쪽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CT 촬영 중 췌장 쪽에 암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니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 귀를 의심하는 순간이었죠. 그저 아세톤을 조금 섭취하는 바람에 위장에 문제가 생겼나 해서
혹시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던 병원인데 갑작스럽게 암이라니요. 이내 정신을 차린 저는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검사를 받았고 혹시 모를 결과에 대비하여 수술 일정까지 다이렉트로 접수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게 아니었기에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저의 떨리는 심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환자분, 유감입니다. 췌장 쪽에서 암이 진행 중이고 이미 많이 진행된 사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환자분에게 권유해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워낙 췌장암이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난감한 상황이군요. 환자분의 경제적인 상황만 괜찮으시다면 신약 임상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참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원하시면 일단 신청서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듣게 된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잔병 치료 한번 해보지 않았던 저였기에 지금의 상황은 더더욱 무섭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암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자 그 와중에 우리 딸 지희가 아직 어린데 아직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너무나 어린 딸이었기에 남겨질 딸아이가 걱정되었던 것이겠죠. 그러한 생각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의사 선생님은 세계 제1의 의학 선진국 중에서도 유명한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기에 저에게는 더더욱 참담한 상황이었죠. 유명한 대형 병원의 근처에서 살아가게 되면 병이 들어서 죽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코앞에 이렇게 큰 대형 병원을 두고도 가망없는 말기가 되어서야 암을 발견하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현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들어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없던 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매각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하루하루 바쁜 생활에 치여 살아가야 하는 도심이 아닌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혈혈단신인 저에게는 누구 하나 고민을 상담할 가족조차 없었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친구와도 멀어져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던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을 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 생각되더군요. 오직 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낮은 확률의 수술을 받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을 바에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나니 너무나 서글퍼져서 한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눈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많이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진짜 없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저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자신이 없었죠. 시골로 이사를 오고 주변 정리가 되어가자 이제는 진짜로 현실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시간이 한정된 사람이었지만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딸 지희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루하루 간직하며 오랜 시간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딸을 잘 보살펴줄 복지시설을 알아보는 과정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시설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원이 초과인지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딸을 맡길 만큼의 괜찮은 복지시설은 이미 정원이 초과하여 딸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관할하는 위탁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 요소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그쪽으로는 왠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저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저였지만 제 소중한 딸이 걸린 문제에서는 오히려 정부 관할이 아닌 사설 복지시설을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맡길 복지시설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마음에 드는 복지시설이 없었기에 결국 저는 딸아이를 국가복지기관에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나마 국가 관할 기관 중에서 믿을 만한 곳이 한 곳 있었거든요. 남은 딸을 위해서 한 가지씩 이런저런 준비를 해나가다 보니 문득 딸과의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딸도 어느 정도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딸에게 엄마인 저를 기억하게 할 만한 추억거리를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딸, 우리 여행 갈까? 우리 지희가 태어난 곳으로 가보는 거야? 내가 우리 지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딸은 씩씩하니까 엄마가 없어도 절대 울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엄마는 늘 우리 딸 곁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와 딸아이는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엄마인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최대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런 여행이었죠. 그런 의미로 마지막 여행지로 선택한 한국은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저 딸의 모국이라서 제가 평소에 한국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생소하지만 용기를 내어 방문했던 한국이었죠. 어린 딸과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 여행은 정말이지 행복한 순간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소중한 저의 딸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그동안의 우울증과 매사에 의욕이 없었던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즐거움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사는 것이 즐거워질수록 저는 괴로웠습니다. 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저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한국의 음식은 정말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의 입에도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제 딸도 자신의 모국 음식이라 그런지 너무 잘 먹더군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황홀한 맛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급하게 먹었고 과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지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국에 들러서 소화제를 먹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한국의 한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받아 약을 사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환자분, 너무 급하게 식사하셔서 그런지 위장이 조금 놀란 모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을 처방해드릴 테니 약국에서 약을 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정보에 췌장암 말기라고 되어 있는데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겨도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 쪽에 재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말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의사의 지위로서 다소 껄끄러운 말까지 하며 저에게 재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단을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웬만큼의 확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저 역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최근에 한국 의술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에 견주거나 더 뛰어나다는 뉴스가 갑작스레 생각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 여행 스케줄을 조정하여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그 선택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던 최초 진단은 명백한 오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검사 결과 일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무사히 끝낸 저는 올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뛰어난 의술 그리고 발달한 병원의 시스템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왜 한국으로 의술 유학을 온다고 하는지 대번에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제 딸은 그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팠지만 한국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고쳤다며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요즘에는 또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는 봤던 드라마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답니다.
저에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준 한국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부정하고 싶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겪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재검사를 받아보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병원의 시스템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착오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믿음이 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어느 길거리. 말도 안 돼.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곳에는 한창 결혼을 준비 중인 덴마크의 한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마치 목격하면 안 될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큰 충격에 휩싸인 채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던 이 여성은 얼마 후 놀랍게도 동아시아 국가 한국에서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여성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인 이사벨라 올슨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아주 귀히 여겨지고 대접을 받는 좋은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에 동감하는 자였지만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막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늘 타인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런 부모님이 한심했고 경멸스러웠죠. 왜 저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이 가난하고 하찮은 노동을 통하여 벌어먹고 산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살아가기 싫었습니다. 치열하고 뜨거운 자본주의 세상에서 승리자로 군림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변호사만 된다면 저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여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힘들게 변호사가 된 이후로도 한참 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시험에 붙어서 변호사라는 직업만 가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변호사가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우고 익힐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에는 또다시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의 기분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죠. 그 결과 저는 어느 정도 변호사라는 직업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쉽고 편한 일로 느껴질 정도의 내공이 쌓인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때부터는 서서히 주변에서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덴마크에서 변호사가 되면 결혼을 일찍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소개가 자주 들어오는 인기 직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겪으니 기분이 남다르더군요. 마치 이미 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저 또한 이제는 직업적인 안정감도 갖추었겠다. 잘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선 자리를 나서보기로 작정했죠. 쉬는 날 선 자리에 입고 나갈 옷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센터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남자는커녕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저는 한껏 들떠서 이것저것 예뻐 보이는 옷들을 주워 담으며 쇼핑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기도 했지만 제 앞에서 오던 웬 남자 한 명이 제 몸에 커피를 잔뜩 쏟아버렸지 뭐예요. 기분 좋게 쇼핑 중이던 저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저에게 커피를 쏟은 남자는 동양인으로 보였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피부는 조금 까무잡잡했죠. 한마디로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커피를 쏟은 이후에 너무 놀랐는지 입을 떡 벌리며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에야 다급하게 사과를 했고 그제야 제 몸에 찐득하게 묻은 커피를 자기 손으로 연신 닦더군요.
그 남자의 손은 뭐랄까 두툼하고 통실했고 손바닥의 느낌은 거칠거칠한 것이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거나 아니면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한국에서 건축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근데 커피를 쏟은 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신이 커피를 한 잔 사겠다고 그리고 세탁비를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양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어느새 그 남자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 처음에는 덴마크에서 생활하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불편한 점들도 한둘이 아니고 아마 이사벨라 씨도 다음에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한국에 오시면 제가 한국 여행을 제대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한국 전 지역을 다녀봐서 모르는 곳이 없거든요. 저는 남자를 이성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처럼 즐거운 기분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남자와 저는 별 이야기도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미소 짓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죠.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작은 동방의 나라에서 막노동이라는 험한 일을 하는 남자에게 이 정도의 호감이 생길 정도면 덴마크의 부유하고 잘나가는 남자들은 대체 어느 정도로 나에게 만족감을 줄까? 라는 생각마저 들며 두근거릴 정도였죠. 모태솔로였기에 가능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이후로 저는 결혼을 하여 성공한 인생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두 거절하던 선 자리를 이제는 닥치는 대로 받았죠. 그렇게 저는 많은 덴마크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남자들과 부유한 남자들 위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왠지 모를 공허함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남자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들에게 저는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면 그뿐이잖아. 라면서 말이죠. 적어도 우리 부모님처럼 구질구질하게 타인에게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사랑은 없어도 부유한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속 한켠에는 그런 제 생각들에 대한 미심쩍은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진짜 솔직하게 과연 내가 사랑 없는 결혼을 통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한 남자와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덴마크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을 운영 중인 기업가였고 아주 매너 있는 남자였죠. 아, 이사벨라 씨. 이쪽은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비서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 때문에 이곳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존은 어딜 가나 비서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회사 일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긴 그러기에 그토록 명망 높은 기업을 일궈낼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이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존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남자였고 괜찮은 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이성으로서의 호감은 생기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것을 채워줄 것들이 넘쳐나는 남자였습니다. 늘 저에게 매너 있게 행동했고 저를 위해주는 말들을 자주 했죠. 그 사람도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습니다. 저 또한 이 사람과 결혼하여 평범하지만 부유하게 부족함 없는 저의 인생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존과의 결혼 준비를 진행하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어떠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그건 바로 저의 결혼 상대자인 존이 바람을 피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존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성은 거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아주 진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되자 저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도 아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존이 늘 데리고 다니던 여비서였습니다. 왠지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싸하긴 했는데 워낙 제가 남자나 연애 쪽으로는 젬병이다 보니
이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저런 인간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저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고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더군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진짜 어이없는 것은 그 와중에도 저는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저의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모른 채 하며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증오스럽기까지 한 순간이었죠. 결국 저는 그 이후로도 끝내 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했던 그 더럽고 역겨운 이들을 내가 보았다는 그 말을 말입니다. 망설이고 있는 거였어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는 저울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역겹다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겹지만 그게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역겨운 여자였습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한동안 술에 의지하여 지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 만났던 한국 남자가 생각이 났고 그 남자를 보았던 덴마크의 동네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뭔가를 생각하고 원하면 가끔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날도 저에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몸에 커피를 쏟으며 알게 된 한국 남자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게 된 동네여서 그런지 더더욱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저의 마음을 그 남자에게 전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반가움과 동시에 뭔지 모를 이상한 감정까지 솟구쳤죠. 기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남자와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맞이한 아침은 숙취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개운한 느낌마저 들었죠. 정신도 맑아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기용 씨가 저에게 해준 조언들이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죠. 이사벨라 씨, 사랑 없는 결혼은 절대 안 돼요.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뭐랄까,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만 보고 결혼을 하는 케이스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전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혼하고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물론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고 지금은 다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사벨라 씨가 원하는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건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사벨라 씨가 행복해야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용 씨에게 그러한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꽤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술이 깬 지금까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저에게 꽤 감명 깊은 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기용 씨의 조언 덕분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용 씨는 참 매력적인 남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도 호감이 가는 남자였지만 오늘 만났을 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저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생겨났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존에게 파혼을 선언했죠. 존,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보다 진짜 속물은 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그 역겹고 더러운 이중생활을 눈 감고 결혼하려고 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 비서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는 존에게 파혼을 선언한 뒤 알 수 없는 흥분감에 온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기용 씨. 냅다 뛰어 택시를 탄 저는 기어이 기용 씨가 일하고 있는 건축 공사 현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먼지를 둘러쓴 기용 씨를 발견했고 그에게 다가가 고백했죠.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용 씨는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차분하게 저를 반기던 기용 씨는 조용히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으며 저의 손등에 키스했죠. 프러포즈는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지. 무슨 여자가 이렇게 성미가 급해? 그건 그렇고 이사벨라,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날 이후 덴마크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이라는 생소하고 낯선 동방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용 씨는 덴마크에서 공사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와 같이 한국으로 넘어왔죠. 평생을 덴마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낯선 한국이라는 동방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지는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에는 왜 진작에 이런 곳에서 살지 못했는지 분통이 터질 정도로 행복하답니다. 병원과 같은 인프라를 이렇게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곳이 한국이었고 그 누구보다 낯선 타인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어요.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면서는 이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별거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